네, 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일정 이슈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줌으로 녹화를 하게 됐는데 음,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거 좀 어떠세요? 일단 좀 같은 공간에 없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한데, 또 음, 이렇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김민준 아나운서를 만나니까 좀 뭐 이색적이고, 네. 이 사실 코로나 그건 익숙하지 시대에, 않으신가요?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언택트 이런 방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뭐 저희도 그 트렌드에 좀 올라탄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좋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평소보다는 이제 일정 이슈 때문에 좀 준비 시간이 짧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진 내용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버팔로와 램스의 경기로 이제 이번 2022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31대씩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좀 미리 보는 슈퍼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번 개막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 램스가 좀 체면을 구기고 빌스가 왜 강력한 슈퍼볼 컨텐더인지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개막 전에 이런 빅 매치업이 형성이 돼서 나름 좀 접전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음, 생각보다는 좀 빌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다고 좀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빌스도 이제 세 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던 것은 다소 좀 오게 튀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좀 완벽한 경기였고 좀 공수 모두 뭐랄까 좀 체급차가 나 보이는 경기였다. 물론 음, 이제 다시 만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날의 어떤 컨디션, 어떤 준비 이런 것들만 살펴보면 빌스가 좀 한 수 위의 경기를 했던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시 앨런이 이제 뭐 장거리, 단거리 어떤 패스를 하더라도 또 어떤 다운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걸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좀 증명을 했고 음,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사실 조시 앨런은 직접 움직이는 것까지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연장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플레이까지 가능한 조시 앨런의 장점들이 좀 잘 녹아들었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너제 그 조시 앨런의 패스 성적 보시면 31번의 패스 시도에서 26번을 성공을 시켰고 297야드에 3개 터치다운, 러싱 터치다운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 확률도 10번 중에 9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조시 앨런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최정상에 올라 있는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좀 확실하게 보여준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램스 수비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음, 에런 도날드 거기다 바비 웨그너까지 들어왔고 이날 네. 부진했지만 이제 제일런 램지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리그의 어느 팀도 그렇게 쉽게 뭐 넘어설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램스의 디펜스인데 이날 음. 조시 앨런은 물론 턴오버는 있었지만 램스 수비를 좀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스테펀 딕스라든지 게이브리얼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을 적당히 활용을 해 가면서 음. 뭐 이 두 선수만 해서 지금 200야드 이상 그다음에 두 개 터치다운 합작을 했기 때문에 뭐 빌스가 좀 막강한 공격력으로 램스를 좀 지원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이제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던 브라이언 다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공백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새롭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된 쿼터백 코치 켄 돌시가 굉장히 좀 잘 메워주면서 그런 우려마저도 좀 불식시켰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제 터치다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서덴 원 상황에서 이제 왼쪽에 그 선수들을 좀 깔아놓고 특히 리시버들을 완전히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백까지 뒤에 라인업에 배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는 런을 하겠다라고 좀 대놓고 이제 신호를 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 패스가 이 데이비스한테 연결이 됐는데 이런 플레이 콜링을 보고도 와 진짜 좀 준비를 잘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리시버들 제외하고도 오펜시브 라인도 좀 비대칭적으로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중앙에 센터, 양쪽에 두 명씩 오펜시브 라인을 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적어도 이번 플레이에서만큼은 이제 왼쪽에 그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구나 이 중앙 혹은 왼쪽을 향하는 러싱을 예상하게 만든 뒤에 이 캠 돌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오른쪽에 있던 게브리얼 데이비스에게 이제 패스를 지시했던 이런 음, 작전들이 아주 잘 통하면서
좀 션맥베이 감독 입장에서 한 방 먹었다 이런 생각이 아마 경기 초반부터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좀 스노볼이 굴러가면서 빌스가 좀 낙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격도 좋았는데 사실 저는 공격보다 좀 그 눈길이 많이 갔던 건 수비 쪽이었거든요. 원래도 이제 수비가 강점이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뭐 거의 최고의 수비를 보여줬었던 빌스였고 그 부분이 이번 시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는데 그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의 그 라인업의 변화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을 정말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이 프런트 세븐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올 시즌 이 지난 시즌 램스에서 뛰었던 본 밀러 선수가 합류가 됐는데 본 밀러 선수가 첫 경기부터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빌스는 뭐 딱히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음, 뭐 에드 올리버를 위시한 정말 여러 명의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이제 경기 내에서도 해주는 것이 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이 좀 경기 내내 좀 프레시한 상태에서 이 라인맨들이 항상 압박을 넣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2% 아쉬운 점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을 찍었다? 뭐 할 수 있는 이 본 밀러의 영입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경기부터 이 빌스가 왜 베테랑 본 밀러에게 이렇게 긴 기간 많은 돈을 주면서 영입을 했는지를 그 음, 이유를 좀 증명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경기 중에 이제 에드 올리버가 이제 부상으로 필드를 떠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뭐 대부분의 팬들은 그 공백을 전혀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 선수들 그리고 본 밀러가 이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뭐 스태포드를 압박을 했고 사실 세컨더리 쪽에서도 이제 넘버원 코너백인 트레데비우스 화이트가 이날 나오지를 못했음에도 3개 인터셉션을 따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좀 대체해줘야 되는 1라운드 코너백 카이리 일람도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좀 음, 연착륙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공수 양면에서 이제 빌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램스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해줘야 되는 선수인 쿠퍼컵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다 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스태포드 역시도 뭐 이날 경기를 다 뛰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팔꿈치가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꼭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게 경기장 위에서 퍼포먼스가 나와야 진짜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를 보고 나서는 아, 팔꿈치가 완전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한 앤드류 위트워스 그 자리에 이제 랩 태클 조시 노트붐 선수가 들어왔는데 냉정하게는 위트워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스태포드의 이날 뭐 많은 인터셉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음, 경기를 보더라도 이제 스태포드 하면 사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뒷볼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긴 패스들을 시도를 할 때를 보면 글쎄요 뭐 공에 좀 스파이럴 같은 것도 좀 잘 안 먹는 느낌이고 음, 뭐랄까 공이 좀 힘있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성공 여부와는 또 별개로 그래서 그렇죠. 좀 스태포드의 몸 상태가 확실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고 이날 이제 그 지난 시즌 우승 반지 수여식과 관련해서 이제 위트워스가 경기장에 와서 좀 일종의 음,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팬들을 독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팬들은 당장 좀 유니폼을 입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붐이 이제 작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지만 글쎄요. 뭐 적어도 이 본 밀러를 상대할 만한 클래스는 아직 되지는 않았다. 뭐 저는 음,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밀러가 지난 시즌 램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램스의 어떤 수비 스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OBJ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공백도 좀 굉장히 컸다라는 느낌이었던 게 앨런 로빈슨 선수가 이제 합류가 됐는데 로빈슨 선수가 뭐 제가 시카고 베어스 있을 때 굉장히 칭찬 많이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만큼은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데뷔전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음.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경기 후에 앨런 로빈슨이 부상을 결장을 했나라고 좀 찾아볼 정도로 음, 이날 거의 보이지를 않았어요. 뭐 네. 기록적으로도 이제 한 번의 캐치 12야드에 그쳤는데 뭐 전체적인 이제 로빈슨의 뭐 움직임을 좀 따라간 그런 이제 음, 화면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로빈슨 자체가 뭐 세퍼레이션을 못 만들어냈거나
뭐 그랬던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로빈슨은 좀 할 만큼 했는데 이 스태포드가 좀 경기 내내 압박을 받고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익숙한 타겟인 계속해서 이제 쿠퍼 컷만을 좀 찾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음, 이션 맥베이 감독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의 오펜스의 리듬이 좀 살아나질 않으면서 로빈슨에게 공을 이제 주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그래서 네, 뭐 앞서 얘기했던 쿼터백, 오라인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뭐 로빈슨에게 좀 기회를 주기는 어려운 경기였다. 뭐 이번 경기를 로빈슨의 부진만으로 좀 규정 짓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영혼의 실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그 로빈슨을 향한 실드가 아니라 스태포드를 향한 실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어쨌든 끌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 공격을 좀 다변화하고 상대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쿠퍼컷만을 찾았던 거는 아닌가. 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 램스의 부진, 특히나 공격에서의 부진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비 쪽에서도 이제 바비 웨그너 선수가 합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에런 도널드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제 그 조시 앨런이 빠르게 좀 공을 릴리즈를 하면서 에런 도널드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제일런 램지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폼과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이 선수가 왜 탑 코너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당장 방출을 당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네. 그래서 제런 램지가 뭐 팬이 많은 만큼 사실 좀 헤이터들도 많은 그런 좀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인데 이거 이 잘하잖아요. 램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팬들께는 굉장히 좀 고소한 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네. 기록적으로 봐도 이날 램지를 향해서 날아온 패스가 총 7번이었는데 그중에 6번의 캐치를 허용했고 무려 124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뭐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라는 명성에 다소 좀 금이 갔던 이제 그런 음, 경기였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날 패배의 상당 지분이 또 제런 램지에게 좀 씌워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램스가 패배를 하면서 또 그 좋지 않은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션 맥페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날 이제 경기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포인트에서도 5할 밑으로 승률이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자막이 나왔었는데 이 경기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 기록도 깨지게 됐고 이게 82경기 만이거든요. 음. 82경기 만에 5할 승률 밑으로 이제 팀 승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치른 개막전에서 21점 차 패배가 역대 2위로 큰 점수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NFL 개막전이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전년도 챔피언의 홈 경기로 이제 펼쳐지는데 음, 보통은 이제 지난 시즌의 전력이 대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고 혹여 지더라도 이런 이제 대패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그렇죠. 뭐 아마 10여 년 전에 볼티모어 이후에 뭐 처음으로 이런 좀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기록에 남게 됐는데 뭐 일단 션 맥베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졌고 어쨌든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뭐 역사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맥베이 감독도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홈에서 애틀랜타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뭐 이번 주 나름 선전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지금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음, 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단순히 승리만으로는 좀 여론이 무마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램스의 어떤 여론을 지키는 데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개막전이었던 빌스와 램스의 경기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7대 26,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타이트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 시작 전에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예, 경기 내용 자체는 펠컨스가 앞서가면서 4쿼터까지는 이대로면 펠컨스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쿼터까지만 보면 펠컨스가 쉽게 이기는 그런 이제 음, 예상의 흐름이었는데 결국 4쿼터에 이제 윈스턴, 토마스, 랜드리 이 음, 뭐 세인트 팬들이 기대하던 삼각 편대가 어느 정도 좀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리면서 결국 이제 세인트가 승부를 뒤집어냈어요. 그래서 사실 션 페이튼이 떠난 첫 경기였다는 점에서 뭐 데니스 알렌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과거 레이더스 시절에도 감독으로서 썩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좀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 사실 3쿼터까지만 해도 그 테이서밀의 어떤 변칙적인 러싱으로 터치다운 하나 만들어낸 거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공격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이게 션 페이튼의 공백이 이대로 느껴지나 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4쿼터에 뭐 윈스턴과 토마스 랜드리가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뭐 일단 승리를 했다는 점은 좀 뭐 위안을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인데, 뭐 기존에 이제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뭐 없다시피 했었던 마이클 토마스였는데, 이날 이제 그 레드존에서 자신의 또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이 터치다운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자신의 이 대학 팀이 있는 그 지역으로 건너온 이 자비스 랜드리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번의 캐치 114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성공적인 또 세인츠에서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쿼터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랜드리가 야드를 전진하고 토마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음, 이런 공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마이클 토마스가 뭐 과거 어떤 캐치 기계와 같은 모습은 지금은 좀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무기로 이 레드존에서만큼은 여전히 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컨디션을 되찾는 과정에서 좀 이런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토마스도 좀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세인츠 오펜스에서 현재 원래 넘버원 공격 옵션 해줘야 되는 거지 엘빈 카마라인데 이날 카마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은 좀 걱정거리였어요. 사실 음, 오프 시즌에 이제 좀 사고를 치면서 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징계가 아직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언론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좀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음, 징계가 나오더라도 아마 다음 시즌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뭐 그것과는 좀 별개로 카마라가 이번 경기 좀 부진했다는 점을 좀 꼬집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오프 시즌 그 오프필드 이슈 때문에 좀 뭐 카마라에게 가해졌던 어떤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은 아니었는지 좀 세인츠 음. 구단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면 좀 심리적인 부분이 또 경기력에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강철 멘탈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경기력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펠컨스 얘기를 좀 해보자면 펠컨스가 사실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오타가 2019년 10월 13일 덴버와의 경기 이후 이때는 이제 테네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경기 이후에 거의 3년여 만에 지금 선발 쿼터백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유망주였지만 얼마나 뭐 선발로서의 경쟁력이 있을까 저희는 이제 좀 많이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여전히 좀 발도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음, 뭐 장거리 패스들을 뭐 빵빵 꽂아 넣은 것은 아니었지만 뭐 짧은 패스, 중거리 패스들을 뭐 나름 뭐 정확도 있게 던져가면서 어쨌든 3쿼터까지는 좀 점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3쿼터에 이제 그 펌블이 나오면서 이제 턴오버가 됐는데 그 이후로 기세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끝물이라고는 해도 세인츠가 아직까지는 이제 선수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 세인츠의 수비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다음 경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 코데르 패터슨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제 120 러싱 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고 신인 리시버 드레이크 런던 선수도 5개의 캐치로 74야드를 만들어내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해줘야 될 선수인 카일 피츠 선수가 이날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한 2번의 캐치에 19야드였나요? 그러니까 음,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던 카일 피츠였어요. 그래서 뭐 판타지에서 이 카일 피츠를 뽑았던 팬분들이 계시다면 다소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아직 한 경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리오타와 카일 피츠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들을 좀 아서 스미스 감독이 좀 뭐 훈련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사실 이제 놀라웠던 건 이제 마리오타뿐만 아니라 이제 디펜스에서의 선전도 좀 저는 예상 외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펠컨스 수비가 총체적인 난국이지만 특히 이 패스러시 쪽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어떤 세인츠의 D라인보다도 더 강한 압박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기록적으로도 4개의 색 8번의 쿼터백 히트를 가했고, 뭐 3쿼터까지는 그래도 애틀랜타가 어떻게 보면 윈스턴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4쿼터에 이 마이클 토마스를 막지를 못했던 게 좀 결정적이었는데, 이제 펠컨스 입장에서 더 뼈아픈 거는 이 넘버원 코너백 AJ 터렐이 마이클 토마스에게 좀 전담 마크를 붙었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이제 터치다운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영희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구영희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캡틴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팀 내에서 리더십도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애틀랜타에도 완전히 뿌리를 박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54야드 필드골을 포함해서 필드골 4개, 엑스트라 포인트 2개를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 종료 직전에 마지막 이제 63야드 필드골 시도에서 필드골 블락을 당하면서 예,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뒷맛을 좀 남겼는데, 사실 이제 뭐 63야드면 뭐 블락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거리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영애 선수기 때문에 63야드 블락이 안 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선수라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음, 이 경기 종료 직전에 어떤 승패를 다투는 상황에서 63야드 필드골을 맡긴다 하는 거는 키커에게는 굉장히 좀 가혹한 뭐 환경이죠. 예, 그리고 네. 뭐 사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블락을 피해서 한번 뭐 결과를 좀 봤으면 조금 더 이제 미련은 안 남았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블락에 막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사실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제 차저스 시절에 이제 데뷔전에서 이런 블락을 당하면서 좀 좋지 않게 시즌이 풀렸던 과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팀이 패배를 했고 마지막에 자신이 어떤 승리를 할 기회를 놓치기는 했지만, 뭐 적어도 이날 경기에서 어떤 구영애 선수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구영애 선수도 좀 마음의 부담을 훌 털고 이제 빨리 다음 경기를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이제 그 64야드짜리 필드골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 나면 63야드 필드골을 맡긴다는 건 이 키커에게 굉장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고영애 선수가 굉장히 팀 내에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세인츠와 펠컨스 경기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음, 다음 경기가 좀 재미있는 매치업이었어요. 이제 브라운스와 펜서스, 그러니까 메이필드 더비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기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매치업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네요. 예, 일단 이제 이 경기는 26대 24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정말 이제 야심차게 좀 칼을 갈고 나왔을 경기였습니다만 결국 이제 친정팀 상대로 복수극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브라운스가 2004년 이후에 개막전 승리가 없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개막전 징크스를 또 깨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필드가 브라운스 소속일 때 이 징크스를 좀 깨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펜서스 소속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브라운스에게 뭐 승리를 좀 헌납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메이필드가 이 징크스를 깨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뭐 농담을 섞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뭐 이 경기를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4쿼터만 한번 좀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음, 4쿼터가 정말 재밌었던 경기였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기 전에 3쿼터까지 경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보면 프랑스는 이제 결국 뭐 추가적인 쿼터백 영입 없이 자코비 브리셋 체제로 일단 시즌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들의 강점인 러싱 공격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을 활용한 뭐 러닝백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갔고 이것이 사실 3쿼터까지는 잘 통했어요. 그래서 뭐 브라운스가 좀 여유 있게 앞서 나갔고 펜서스는 사실 이제 메이필드와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좀 새로운 조합이 좀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를 했지만 맥카프리가 좀 부진했던 경기였고 뭐 메이필드도 아직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뭐 센터와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스냅 미스가 나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음. 뭐 또 이제 브라운스의 이제 마일스 게럿 같은 선수들에게 압박을 받으니까 또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 3쿼터 종료 시점에서 이제 10석점 차까지 경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이대로 이제 브라운스가 좀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4쿼터의 이 메이필드의 어떤 뭐 불타는 뭐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발현이 되면서 이제 음. 경기가 좀 재밌게 흘러갔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3쿼터 종료 시점까지 두 팀의 점수 차가 10석점. 사실 이제 손쉽게 클리블랜드가 좀 승리를 가져가는가 했었는데 갑자기 4쿼터부터 메이필드가 뭐 러싱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운스가 필드골로 점수차를 벌렸는데 또 메이필드가 곧바로 한 방에 75야드 뒷볼을 꽂아 넣으면서 이 펜서스가 경기를 뒤집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었는데 와 역시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경기 종료 1분 13초 정도를 남기고 펜서스가 이제 역전 필드골로 앞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 이 메이필드가 이제 자신의 데뷔전이었던 그 뉴욕 음, 제츠와의 경기에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역전극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뭐 전국구 스타 그다음에 또 CF 스타로 또 발돋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데뷔전이 좀 데자뷰 되는 듯한 그런 이제 좀 경기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운스도 어떻게 보면 좀 뒷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브라이언 번스의 어떤 러핑 더 패서 페널티를 잘 활용을 해서 상대 진영으로 일단 넘어갈 수가 있었고 이 경기 종료 8초를 남기고 이 신인 키커 케이드 요크의 극적인 58야드 필드골로 이 브라운스가 승리를 낚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브라운스에 대한 프리뷰를 저희가 할 때 지난 시즌 이 벵갈스의 에반 맥피어슨 선수의 성공에 좀 자극을 받아서 브라운스가 키커를 뽑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리 오크 선수가 그야말로 성공적인 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개 필드골 2개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완벽한 이 킥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브라운스의 필드골 성공률이 리그 최하위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시즌을 더 치러봐야겠지만 어쨌든 케이리 오크 선수가 합류가 된 이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경기력으로 이어지면 적어도 지난 시즌 뭐이 필드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를 내줬던 부분들이 뭐 플러스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이런 중압감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자신의 데뷔전에서 이런 뭐 결승 필드골을 만들어낸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지난 시즌 맥피어슨의 성공을 이 케이드 요크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만 이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도 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코비 브리세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이 브리셋은 역시나 이 백업이 잘 어울린다. 음. 그 백딱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브리셋은 백업이 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계속해서 이제 주전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지를 이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셋의 문제는 항상 그럴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이제 반드시 패스를 통해서 좀 빠르고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데서 좀 분명히 약점을 노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패싱 능력, 디시전 메이킹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 케이드 요크의 이제 필드골 성공으로 이제 다 묻히기는 했는데 사실 그 13초를 남겨놓은 이제 상대 진영 40야드 서드앤원 상황에서 스파이크를 시도한 건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음,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퍼스트 다운을 일단은 갱신을 해놓고 타임아웃을 걸고 시간을 멈춘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야드 전진을 노릴지 아니면 뭐 필드골 할지 그때 좀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음, 스스로를 너무 빠르게 이제 포스 다운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좀 뭐 아쉬운 결정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스테판스키 감독과 뭐 협의가 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필드에서 뭐 총 지휘를 하는 쿼터백이 좀 빠른 결정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경기 후에 뭐 회의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이 왓슨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자코비 브리셀 선수가 주전 쿼터백으로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단 개막전 1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코비 브리셋의 역할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왓슨이 돌아왔을 때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 그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떤 음, 플레이오프 픽처 안에서 어떤 충분한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존해 있는 것. 이제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이제 브리셋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남은 시즌에도 좀 잘 해주기를 일단 바라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메이필드는 이 오프 더 리쉬 그러니까 이제 목줄을 푼 개라는 뜻인데 이 브라운스의 또 마스코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였잖아요. 예, 음, 그래서 아마 브라운스에서 좀 탈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좀 뭐 출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나름 좀 뭐 복수심을 태우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 뭐 비록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제 4쿼터의 어떤 자신의 잠재력, 폭발력은 보여줬다. 예, 음, 그래서 뭐 남은 시즌 이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승리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 같은 개도 도베르만 셰퍼트 형의 개가 있는가 하면 또 포메라니안 이런 저 귀여운 친구들이 음, 있거든요. 뭐 어떤 개가 될지는 본인의 경기력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클리블랜드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9대 10 이제 시카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제가 새벽에 경기를 보면서 메이저리그 이제 경기 결과도 이제 저희는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하니까 이날 시카고 현재 비가 온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이 시카고 컵스의 경기가 딜레이돼서 시작이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비가 오는구나라고 이제 이미 이제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와 이날 이제 경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물이 첨벙대는 게 보일 정도로 정말 뭐 아사리판 속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음, 필드 위에 그려진 뭐 숫자 표시 그다음에 뭐 라인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것도 맞는데 사실 이 솔저 필드의 어떤 뭐 배수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워낙 좀 연식이 오래된 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이 좀 겹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 좀 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좀 시카고 베어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언더독 베어스가 좀 개막전 승리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이전 투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일단 저스틴 필즈의 성적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이날 17번의 패스 시도 8번의 성공이니까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2개 터치다운에 인터셉션 하나, 28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스탯을 보면 뭐 전혀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빅플레이들을 성공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스틴 필즈가 시카고 베어스의 장기적인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경기를 이제 쭉 본 입장에서는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음, 그래서 뭐 뒤이어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필즈든 랜스든 이번 경기의 퍼포먼스를 두고 좀 평가를 하기에는 좀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음, 필즈가 전반에는 이제 무득점으로 부진했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 세 번의 드라이브로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점.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이제 군데군데 좀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음,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첫 번째 터치다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당시 이제 서드 롱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필즈가 이제 포켓을 벗어나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롤 아웃을 하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 필드 왼쪽에 있는 리시버들을 주로 찾기 마련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필즈가 좀 넓은 시야와 좀 프로그레션을 읽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에 비어있던 단테 페티스를 확인을 하고 이제 필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좀 딥볼 패스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페티스의 51야드 터치다운으로 완성이 됐는데 물론 한 장면이기는 했지만 이 필즈가 게임의 모멘텀을 바꾸는 플레이를 해줬다. 그리고 그 음. 과정에서 좀 이 선수가 여기까지 어떤 실링을 가지고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플레이는 있었다. 저는 그런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저스틴 필즈 역시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플레이가 경기의 모멘텀을 좀 바꾸는 플레이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 공격보다 빛났던 건 사실 수비였습니다. 베테랑 스타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뭐 칼릴 맥 선수도 차저스로 떠났고 뭐 여러 선수들이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씩 그 공백을 잘 메워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나이너스가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는데 그런 나이너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프 시즌에 이적설이 있었던 이제 로칸 스미스 선수가 잔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 이 제일런 존슨 선수가 펌블을 유도를 해냈고 에디 잭슨 선수가 또 4쿼터에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만들면서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이번 시즌 사실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려운 5라운드에서 뽑은 디펜시브 엔드 도미니크 로빈스 선수가 또 1.5개색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맷 이버 플러스 감독이 이제 시즌 전에 뭐 주창했던 좀 끈끈한 수비, 뭐 정신력을 강조하고 뭐 피지컬적인 스태미나를 강조하고 음, 이런 어떤 디펜스 철학이 개막전 날씨와 좀 잘 좋은 시너지가 나면서 그게 좀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너스의 꽤나 이제 강력한 공격을 이제 10점으로 막아낼 수가 있었고, 뭐 베어스 선수들도 이제 뭐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지금 평가가 굉장히 박하고, 뭐 개막전에 이제 홈에서 나이너스를 상대하지만 자신들이 많이 이제 뒤처지는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력으로 이제 이거를 이겨내고 이제 승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확정된 뒤에 야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우천 다이빙 음, 세레머니처럼 이 선수들이 엔드존을 쭉 달려가서 이제 뭐 단체로 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뭐 그런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베어스의 답답한 혈이 뚫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시즌도 이제 베어스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좀 끈적이는 경기를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냉정하게 이 경기는 베어스가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물론 베어스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이너스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경기가 이제 트레이 랜스 선수의 이 풀타임 선발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경기 내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나이너스가 결국 이제 쉽게 잡고 가야 될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점이 나이너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잡아야 될 팀을 반드시 잡고 가는 것이 강팀인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네, 시작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날씨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랜스에 대한 평가가 시작부터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와이드 오픈된 리시버들을 놓치는 장면들이 좀 자주 보였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뭐 랜스뿐만 아니라 이제 팀 전체적으로도 지금 12번의 페널티, 99야드를 물러나면서 이제 자멸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서드 다운 디펜스 상황에서 3번의 페널티가 모두 상대의 퍼스트 다운으로 바뀐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경기일수록 이런 페널티 뭐 하나, 턴오버 하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너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좀 베어스에게 이변의 희생양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스가 이제 주전으로 낙점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이런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서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나이너스의 공격의 핵은 그 조지 키틀 선수잖아요. 네, 조지 키틀 선수가 이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나이너스로서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거기다가 이제 이 주전 러닝백 일라이즈 미첼 선수가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면서 뭐 랜스 선수가 잘 못한 것과는 별개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베어스, 시옥스로 이어지는 초반 일정 때문에 나이너스가 이제 트레이 랜스의 어떤 그 성공적인 연착륙을 기대를 했을 텐데 일단 뭐 베어스에게 졌고 시옥스도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덴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나이너스의 출발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이 1주차 리뷰입니다. 음. 특히 조지 키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킹 능력,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허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선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비가 오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죠. 키틀의 공백이 조금은 더 뼈아프게 다가왔던 그런 경기였고 혹여나 이제 시옥스에게까지 만약에 패하면서 2연패로 시즌을 출발한다. 음, 그러면 뭐 지미 가로폴로가 지금 팀을 안 떠났잖아요.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언론에서는 뭐 가로폴로를 다시 선발로 내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뭐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뭐 가뜩이나 좀 경험이 없고 젊은 트레이 랜스에게는 좀 정신적인 압박이 더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팀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다음 경기는 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트레이 랜스와 나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사실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생소한, 그러니까 뭐 좀 뭔가 좀 음, 해프닝이 또 한 가지 발생을 했는데 요건 좀 재밌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전반 막판에 이제 베어스가 필드골 시도를 위해서 뭐 키커와 홀더가 이제 필드 위에 올라왔는데 홀드 과정에서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킥을 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홀더가 이 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떻게 보면 물 웅덩이를 좀 음,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물을 좀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 네. 키커도 이제 발로 밟으면서 좀 그 작업에 함께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뭐 반칙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음,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네.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 페널티가 이제 선언이 되면서 15야드를 물러났고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골 레인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베어스가 이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뭐 이 장면에서만큼은 좀 득점기를 놓쳤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풋볼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볼 때마다 참 새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런 장면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저희 상식선에서는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좀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볼 룰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음. 봐도 봐도 모르는 조항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뭐 선수들도 뭐 이런 좀 룰에 대한 숙지가 더 됐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베어스가 이 나인스를 상대로 정말 귀중한 개막전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시시애틀 벵갈스의 경기인데요. 연장 승부 끝에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민카 피츠패트릭 단의 1승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날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4개 태클을 기록을 했고 픽식스 하나에 패스 굴절 하나 그리고 결정적인 필드골 블락까지 그야말로 팀을 하드캐리하면서 패배할 뻔했던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선수가 이렇게 한 경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음.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비 자체가 워낙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스틸 커튼 시절을 실제로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비를 하면 스틸 커튼이라는 별명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이날 이제 2020년 3라운드에서 뽑았던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가 3개의 색, 2개의 태클 솔러스, 4개의 쿼터백 히트, 그리고 이제 펌블 유도까지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이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뭐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좀 팬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그런 경기가 됐었고 TJ 와 선수가 이날 이제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색 하나, 3개 태클 폴로스, 쿼터백 히트 하나에 인터셉션 그리고 패스 굴절까지 2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수비가 만들어냈던 턴오버가 무려 5개였고 인터셉션 4개, 펌블 하나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팀을 이 수비가 사실은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즌 전 프리뷰 때 예상했던 스틸러스의 모습이 그대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수비는 정말 리그 최상위권. 그런데 이제 공격은 분명히 좀 답답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한꺼번에 나왔는데 적어도 이날만큼 이제 수비의 어떤 뭐 기세가 더 강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스틸러스가 승리를 낚을 수가 있었고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제 TJ 와트의 부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제 기억에는 한 6주 정도 이상 이제 결장이 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음. TJ 와트 없이도 오늘 같은 수비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향후 이제 스틸러스의 시즌 성패를 좀 좌우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즌 절반 정도를 날리는 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대흉근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주 정도? 8주 정도 이제 예상을 하던데, 이 정도 장기 부상은 이제 또 선수 개인의 회복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왓 가문이잖아요. 제이제이 와 선수가 항상 좀 괴물 같은 회복력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TJ 와 선수도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의 공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음, 이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그런 경기였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제 트루비스키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이 보이던데, 뭐 물론 이제 나아진 모습이 일견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턴오버 5개를 수비에서 떠먹여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공격에서 7점밖에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제 필드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터치다운 득점은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트루비스키 선수에게 이 주전 쿼터백 자리는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날 이제 퍼스트 다운 역시도 13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다운 컨버전 역시 15번의 시도에서 4번 성공이니까 퍼센테이지가 26.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이긴 데는 트루비스키의 책임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날 이제 그 벵갈스 쪽에서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선수가 조 버로우였는데 이날 이제 4개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추격을 하는 상황에서 야디지나 터치다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우리가 이 조버로 선수에게 기대하던 만큼은 아니었다. 다만 상대 수비가 워낙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막판에 동점을 만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성공시켰으면 결국은 이제 역전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투미닛 드라이브에서 동점을 만드는 그 드라이브는 역시나 조버로 선수가 왜 엘리트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는가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자말 체이스나 뭐 조믹슨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제 역할을 잘 해줬던 경기였어요. 근데 음, 뭐 이렇게 턴오버를 5개나 범해서는 아무리 뭐 공격이 강한 팀이라 하더라도 승리를 좀 거두기 어렵다. 그런 좀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연장 마지막에 이 펌블이 나오면서 필드골 기회마저 놓쳤던 벵갈스였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1주차에 참 새로 보는 장면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도 좀 새로운 걸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펌블이 나가지고 공이 뒤로 빠져서 리커버를 할 때 공격하던 팀이 이제 리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펌블한 선수가 공을 다시 잡아서 전진하는 게 아니면 전진이 안 된다 그래요. 음, 네, 마지막에 이제 이날 이제 그 펌블 리커버를 하면서 공을 들고 앞쪽으로 퍼스트 다운을 따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풋볼은 파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앞선 시카고의 경기에 이어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앞서 클리블랜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케이드 요크 키커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케이드 요크의 롤모델이었던 이 에반 맥피어슨이 이날 좀 부진한 경기를 펼쳤던 것도 벵갈스에게는 좀 뼈아팠었어요. 그래서 예, 지난 시즌 이 슈퍼볼을 가는 과정에서 에반 맥피어슨의 공로가 상당했었는데 음, 적어도 시즌 출발은 좀 어수선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와 벵갈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38대 35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글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는 경기 전에는 필라델피아가 좀 그래도 라이언스니까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경기 중반까지는 그런 구도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만 막판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정말 맹추격을 하면서 이 석점차 이 필라델피아 참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앞서 나가는 과정까지만 보면 이글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제일런 허츠가 이제 자신의 무기인 발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뭐 90야드 러싱 한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경기 막판에 이제 라이언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승리를 확정짓는 이제 쿼터백 승리까지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뭐 패싱에서도 뭐 아주 뭐 100% 만족스러웠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넘버원 타겟이 되어줄 수 있는 AJ 브라운과 음, 생각보다는 호흡이 잘 맞아 보였다. 첫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네. 그래서 허츠가 이제 AJ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패싱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스텝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글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영입을 했던 선수들이 이 승리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일 텐데 AJ 브라운 선수가 이날 이제 10번의 캐치 155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본인의 커리어 최고 리시빙 야드 기록을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비 쪽에서는 코너백 제임스 브래드버리 선수가 또 픽식스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중반에 리드를 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석점 차로 끝났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픽식스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일런 허츠와 함께 뭐 지난 시즌 러닝백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글스가 팀 전체 러싱 야드 1위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조던 하워드는 없지만 음, 마일 샌더스, 뭐 보스턴 스캇, 케니스 게이네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팀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각각 러싱 터치다운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뭐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다. 이것도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뭐, 샌더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선수는 음, 그렇게 뭐 많은 야드를 나아간 건 아니었는데 엔드존 근처까지 이제 뭐 제일런 허츠와 AJ 브라운이 이제 전진을 해주면 마무리를 이 러닝백들이 돌아가면서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덴버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 마지막 1야드, 2야드를 나아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경기가 어렵게 풀리는가를 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반면에 이제 이글스는 이런 면에서 좀 원활하게 잘 풀리면서 손쉽게 좀 리드를 벌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다만 이제 이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도 이제 부상 이탈이 좀 뼈아픈 이글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디펜시브 엔드 데릭 바네 선수가 이날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첫 경기부터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브랜든 그레이엄 선수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데릭 바네 선수가 뭐 조금 활약상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글스였는데 일단 첫 경기부터 좀 큰 전력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그레엄이 시즌 전 경기에 모든 스냅을 참여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음, 데릭 바넷이 분명히 좀 역할이 컸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좀 이글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로즈먼 단장이 또 시즌 중에 적극적으로 뭐 선수를 영입하는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서 또 이 공백을 메울지를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라이언스가 이제 홈에서 팬들의 어마어마한 함성을 받으면서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 디펜스 쪽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이날 경기 내내 미스태클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일런 허츠가 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 것도 있었는데 음, 그래도 라이언스 디펜스진이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서 좀 뭐 텐션이 높았고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달려든 것은 좋았어요. 그래서 네. 또 서치를 잡았다 싶었는데 못 잡은 장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한 5야드만 줄 거를 10야드, 15야드를 주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라이언스 수비진의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했던 이제 1라운드 전체 2번 출신의 에이단 허친슨도 좀 비슷했는데 음,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사실 굉장히 리그 수준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나름 좀 분전을 해서 제일런 허츠 가까이 간 장면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음, 여기서 정말 좀 2% 아깝게 이 허츠의 몸에 닿았지만 실제로 태클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뭐 색이나 태클 폴 로스 이런 걸 기록하지 못하고 결국 허츠에게 좀 빅플레이를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허친슨의 어떤 이제 숫자로 보여준 기록은 좀 미미했던 데뷔전이었으나 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어떤 자신의 잠재력은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러드 고프 얘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고프가 사실 이제 정말 기복이 심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잖아요. 이 한 경기 안에서 그 기복을 모두 좀 보여줬다.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와 이걸 성공시킨다고 싶은 플레이들을 성공을 시키는가 하면 야 이걸 성공을 못 시킨다고 하는 플레이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로 치면 어려운 타구는 잘 잡는데 막상 이제 본인 앞으로 오는 쉬운 타구들을 못 잡아서 실책을 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음, 고프도 이날 뭐 승리를 거두기에는 좀 부족한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디안드레 스위프트 러닝백이 이제 144야드 한 개 터치다운을 해주면서 뭐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했던 것은 그래도 향후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네.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공격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리시버 제이미슨 윌리엄스 선수가 좀 빨리 합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70야드를 넘긴 디트로이트의 리시버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스가 빨리 좀 합류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이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사실 드래프트 당시부터 이제 개막전에는 뛰기 어렵다는 거는 라이언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대학에서 보여줬던 어떤 플레이나 폭발력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좀 제미슨 윌리엄스가 빨리 돌아오기를 좀 라이언스 구단은 바라고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시즌 직전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좀 이탈자가 발생한 거는 이제 굉장히 악재예요. 그래서 음, 사실 선발 라이트 가드로 나서줘야 되는 이 할라풀리발리 바이타이, 그러니까 빅 V라고 이제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는 이 선수가 있는데 네. 지금 등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뭐 모든 부위의 부상이 뭐 선수들을 괴롭히지만 뭐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치료가 어렵고 좀 선수 생명 내내 이 선수들을 괴롭히는 부상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바이타이가 아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단 장기간 결장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제 그 수술 후유증도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라이언스의 어떤 강한 오펜시브 라인에 좀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글스와 라이언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20대 2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멜 라이언 선수가 이제 콜츠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결국 이제 그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개막전 징크스에 또 한 번 콜츠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승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8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연패 기록은 깼지만 이제 좀 단어를 바꿔서 이제 무승 기록으로 뭐 이어가 보면 이제 9로 늘었다.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개막전 최소 7연패 이상을 당했던 역대 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이 한 5팀, 6팀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해당 기간에 그 팀이 기록했던 승률 이거를 좀 음,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콜츠만이 유일하게 5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팀들은 그냥 전력이 약해서 개막전도 계속 지고 시즌 중에도 음, 계속 전력이 약하니까 많이 졌던 거예요. 근데 브라운스처럼.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콜츠는 이 해당 지금 8년 동안 승률이 5할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서 계속 졌었다. 이거는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좀 징크스라고 해도 뭐 음.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뭐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올해도 지금 그 뭐 시원하게 이제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콜츠 팬들과 구단이 좀 괴롭히는 좀 두고두고 좀 이제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좀 빠르게 깨내는 것이 뭐 콜츠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뭐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신의 씨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공격 점유 시간도 보시면 39분 30초에 30분 30초. 연장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총 70분에서 10분의 그 포지션을 더 가졌던 콜츠였고, 토탈 야드도 보시면 517야드에 299야드. 거의 한 뭐 두 배 가까이 많은 야드를 따냈는데, 결국 뭐 결정적인 순간에 턴오버가 나온다든지, 고포릿을 실패한다든지, 킥이 미스가 난다든지,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귀신에 씌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줬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게 골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좀 축구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기였어요. 지난 시즌까지의 아스날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맷 라이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음,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스러운 기록을 하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8번째로 이제 통산 6만 패싱 야드라는 이제 금자탑을 쌓기는 했는데 이번 경기 내에서만 보면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앞서 메이필드와 마찬가지로 이 센터와의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스냅 미스도 여러 차례 있었고 뭐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셉션 혹은 색을 허용하면서 이제 흐름을 좀 스스로 끊어먹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스킬 플레이어진들도 보면 이제 조나단 테일러와 마이클 피트맨은 제 역할을 했는데 나머지 음. 선수들의 부진이 좀 뼈아팠던 콜츠였습니다. 이날 뭐 조나단 테일러가 16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마이클 피트맨이 121야드 이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두 선수만이 사실상의 제 역할을 해줬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라이언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이 휴스턴 텍산스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다른 팀을 만났을 때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막히게 되면 경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연장전에 42야드 필드골 실패와 함께 사실상 이제 킥오프 상황에서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두 번이 나가면서 이날 또 좀 경기가 어려웠었는데 블랑켓 심 선수가 이날 한 경기를 치르고 바로 잘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포함한 이 콜츠 구단이 이 프랭켄십의 저조한 퍼포먼스에 이제 크게 실망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뭐 연장전에서 승리를 뭐 사실 42야드 정도면 이제 무조건 넣고 이제 승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렇죠.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4쿼터 막판이라든가 이런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꾸 이제 상대에게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내주는 이제 킥오프 미스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브랭켄십 같은 경우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독특한 안경을 끼고 이제 경기를 임하는 선수여서 좀 음. 팬들 사이에서는 나름 좀 뭐 캐릭터화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팬들이 컬트적인 좀, 인기가 있었죠. 예, 좀 귀여워하는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떤 팀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사실 텍산스 역시도 이제 전반전에 20대 3으로 앞서갔던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로스터의 어떤 뎁스나 선수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 지금 데이비스 밀스가 정말 팀을 잘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휴스턴에서 쿼터백 역할을 좀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지금 이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고 또 뭐 드래프트 픽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밀스가 좀 기회를 많이 얻어도 되는 그런 음,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경기였고 특히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직전에 합류했던 타이트엔드 오제이 하워드와 뭐 훈련을 이제 할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의 터치다운을 합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이제 브랜든 쿡스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리시빙 옵션이 없었던 텍산스였는데 이 오제이 하워드가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남은 시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갑자기 이제 좀 끄고 싶은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대 7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벌써 목이 좀 메이거든요.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난주 좀 우려했던 대로 경기를 내줬고 제 새벽에 이제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면서 내가 무슨 무기 영화를 노리려고 이걸 잠도 안 자고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풋볼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2시, 새벽 5시, 특히 이제 뭐 직장인들이 출근을 많이 해야 되는 월요일 새벽에 이제 많은 경기들이 음,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챙겨본 팬들 입장에서는 한 경기 결과에 더 기쁘거나 더 슬프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을 써서 이렇게 라이브를 보는데 이기면 정말 그에 대한 만족감도 더 크고 그렇게까지 시간을 썼는데 이거를 경기력이 안 좋고 지면 사실은 좀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뭐 매주 좀 그런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 혼자는 아니었다. 이지만 사장님과 이제 같은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만 슬프진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제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패스가 이제 다반테 파커 선수에게 향하던 패스였거든요. 제이비언 하우드 손에 맞고 굴절이 됐고 높게 뜨면서 제이븐 홀란드가 이제 인터셉션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 홀딩 내지는 뭐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불렸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턴오버가 됐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졌다는 건 아닙니다. 뭐 질만한 경기력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경기에 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 저희가 이제 이진만 그 사장님이랑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역전을 만들기 힘든 그런 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 패트리어츠가 그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 첫 경기만 보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취점을 갖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그런 팀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선취점을 갖고 경기를 이어나갔다면 패츠 입장에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경기를 굴릴 수 있었을 거고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맥 존스도 사실은 뭐 7득점밖에 하질 못했으니까 뭐 음, 냉정하게 좋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어떤 뭐 전체적인 오펜스의 다른 선수들의 뭐 퀄리티, 뎁스 이런 것들이
물론 열악하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열악하긴 지난 시즌도 열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안정감이 이날 경기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나 조시 맥데니얼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현 레이더스의 감독이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날 경기를 보면서 공격 쪽에서 플레이 콜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날 이제 3쿼터에서 일리걸 컨택트가 나온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포스앤원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쿼터백 스닉을 갖고 가거나 라인 힘싸움을 하면서 이제 러닝백 특히나 이제 파워백이 뚫고 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정석적인 플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패스를 했거든요. 그게 보면서 와 플레이 콜링이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현지에서는 이제 경기 끝난 이후에 이 패배 요인들을 이제 짚어 보는데 가장 크게 얘기가 되는 것이 바닐라 오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주요 요인은 공격 쪽에서 플레이 콜러가 없었고 굉장히 바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라도 좀 예측 가능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보면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패트리어츠에서 투매니 맨 언더 필드 반칙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이제 NFL 중계하기 시작해서 그 시즌부터 지금까지 패트리어츠 경기는 전 경기를 다 봤는데 이런 반칙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투매니 맨 언더 필드 반칙이 나오고 선수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벨리책 감독이 약간 현타가 온 듯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팀이 뭔가 무너져 있고 어딘가 좀 어수선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농담처럼 조시 맥데니얼스가 빨리 망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경기를 보고 나서 레이더스에서 빨리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올 시즌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격 쪽에서 플레이 콜러가 반드시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츠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또 오래 했으며 또 라이언스의 감독을 또 역임을 했었던 맷 패트리샤가 플레이 콜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 글쎄요 이게 좀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수비 쪽 예. 코칭 트리에 그런 수비 쪽 전문가에게 한 팀의 오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맡긴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음, 결정이고 패트리어츠 그다음에 이제 빌 벨리책 정도의 클래스가 되는 감독이 이제 맥데니얼스가 떠났다 하더라도 좀 훌륭한 오펜시브 마인드를 가진 뭐 코디네이터를 왜 구하지 못했는지는 좀 아직도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이제 젊은 재능 있는 자원들이 이제 빌 벨리책과 함께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지 뭐 음, 그게 좀 뭔가 꺼려지는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벨리책 감독이 뭔가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의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사람을 기용하는 거에 대한 좀 뭐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의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음, 지금의 현 상황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네, 음, 그리고 패츠가 뭐 과거 브레이디가 있을 때만큼 뭐 오펜스 자원들의 탤런트가 뭐 지금 그렇게 뛰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코칭으로 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패트리시아는 적어도 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라이언스 감독하면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냉정하게는 이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좀 새로 빠르게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즌 중반에 찾긴 쉽지 않겠죠. 그나마 이제 좀 위안거리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 이제 러싱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데이미언 해리스 그리고 라몬드르 스티븐슨 뭐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겠고 많은 야드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캐리당 야드로 보면 뭐 나쁘지 않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핀스는 사실 이제 저는 투아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하진 않았죠. 뭐 잘했는데
이게 뭐 투아가 진짜 잘하는 거냐라는 거는 좀 몇 경기를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것과 좀 별개로 타이릭 힐은 엘리트 리시버는 맞다. 확실하다. 그리고 제일런 와들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와이드 리시버 듀오가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칩스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타이릭 힐이 없어도 마홈스가 강력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타이릭 힐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릭 힐은 또 그 자체로 또 어떤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고 경기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엘리트 리시버임을 지금 마이애미 와서도 이제 바로 증명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경기를 아주 짧은 하이라이트로만 봤지만 뭐 슬랏 그다음에 뭐 뒷볼을 받아내는 뭐 엑셀 리시버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뭐 50대 50 뭐 점프볼 낚아채는 장면까지 뭐 어떻게 보면 뭐 리시버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플레이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타이릭 힐을 영입한 돌핀스는 이번 시즌 오펜스에서 분명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좀 뭐 진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고 나서 AFC 웨스트 팀들의 기존의 어떤 그 기분을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선수를 1년에 2번씩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 기존의 AFC 웨스트의 이 칩스를 제외한 다른 세 팀이 얼마나 짜증나는 기분이었을지를 좀 느꼈던 그런 경기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 플로레스가 구축해놨던 단단한 수비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경기였고 이대로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물론 이제 저희는 제츠가 깔아주니까 꼴찌는 안 하겠지만 패트리어츠가 지구 3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이번 시즌 KBO 리그를 보면 이제 두산이 세워왔던 왕조가 올해 드디어 이제 좀 종말을 보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시즌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해서 그 기록이 마감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좀 모습이 이제 패트리어츠에게도 이제 슬슬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빌 벨리책 감독이 언제까지 뭐 패트리어츠를 지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펜스 부분에서 좀 확실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의 영입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뭐 패츠랑 볼펜츠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